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 2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상백군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해야 돼요? 네. 이 전화를 듣고 오신 분이라면 아시겠는데 저는 지금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는 남상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화에서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 대한 비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편을 듣고 오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상백이 누군지는 분명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엥겔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인 정진희 씨와 박정열 씨 이렇게 두 분 각각 뭐 하는 분들이신가요? 정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노동 관련된 언론에서 이거 칼럼 쓰셨던 분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박정현 씨는 더 기억 안 나고 아, 그냥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희 씨의 주장은요. 엥겔스는 대다수 수렵 채취 사회에서 혈족이 하는 구실을 매우 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엥겔스가 책 쓸 때 참고한 게 모건의 고대 사회인데 혈통에 기반한 사회들에 있는 친척 분류를 그 이전에 상당히 다른 사회 조직 형태에 적용했는데 엥겔스는 이 견해를 따랐다. 뭘까요? 이게 뭔 소리지? 본인이 쓰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긁어온 거예요, 저. 예, 자,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엥겔스는 대다수 수렵 채취 사회에서 혈족이 하는 구실을 매우 과장했다. 모건은 누구예요? 그 고대 사회란 책 쓴 사람이요. 혈통에 기반한 사회들에 있는 친척 분류를 그 이전에 상당히 다른 사회 조직 형태에 적용했는데, 엥겔스는 이 견해를 따랐다. 혈통에 기반한 사회들에 있는 친척 분류. 그러니까 혈통에 기반한 사회들에 있는 친척 분류를 혈통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 조직 형태에 적용했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독해왕. 아님 말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엥겔스는 하여간에 이 친척 분류가 형제들이 자매들과 결혼하는 군혼 단계를 입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버지의 동생이나 아버지의 형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의 동생이나 아버지의 형이요? 예. 뭐 큰아빠나 작은아빠라고 부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과 결혼하는 군혼이었나? 하여간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세대가 이게 집단혼 체제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수많은 아버지들의 작은 엄마, 큰 엄마 다 내 엄마 아니거든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내 엄마가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 윗세대니까 다 엄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집단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기하네요. 그럼 대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언제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상상도 안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군혼이 야만의 특징인 반면에 대우혼은 미개의 특징이라고 엥겔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혼은 강력한 혈족, 그러니까 군혼은 물론 강력한 혈족, 군혼과 강력한 혈족은 수렵체제 사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수렵체제 사회에서는 부부와 자녀들이 느슨하게 무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정진이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족보라던가 계보가 구체화된 시기부터가 좀 더 혈족 그런 게 혈통주의라던가 우리는 해리포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순수 혈통이야. 우리는 귀족 출신이야. 우리 같이 족보 있는 가문이 어떻게 족보 없는 놈하고 결혼을 하냐. 예, 설득력이 있는 반론이네요. 네. 그리고 엥겔스는 혈연 가족 이전에 무교율적 성교의 시기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엥겔스가 계급 사회가 형성된 과정은 그냥 농경을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 발생하니까 계급이 생겼다고 엥겔스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유명하죠. 근데 고고학 연구들을 보면은 농업이 시작된 이후 수천 년 동안 계급과 국가 비슷한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네요. 수천 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농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 원시 농경이랑 이게 농경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호미로 농경을 하고 그다음에 쟁기 갖다 쓰고 또 우경 가축의
역축을 쓰게 되는 그런 농경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발전 단계를 사실 엥겔스가 약간 무시를 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엥겔스는 계급 발생과 사유재산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생기니까 계급도 생긴다고 했는데 일반적 추세는 아니었다라는 것. 또 계급 사회의 등장은 생산력이 발전한 결과인데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잉여가 발생하니까 평등한 공동체의 사회관계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잉여 농산물을 통제하게 된 사람들이 장기간의 역사 발전 속에서 최초의 지배 계급이 됐다고 하는데 엥겔스는 계급 사회의 등장과 여성의 지위 하락을 관련 지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왜 여성이 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새로운 계급 사회에서 지배자들이 하필이면 왜 남성이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네. 엥겔스의 이론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예. 그거 가지고 강의 시간에 발표를 했다가 네. 이거랑 똑같은 비판을 받았어요. 왜 하필 남성이 지배자가 됐느냐고. 근데 그걸 엥겔스 이론만 공부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성만 지배자가 됐냐? 아까 그거 아니에요? 목축과 그러니까 공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 공적 노동이라는 것이 남성의 전유물이 되면서 네. 뭐 가축이라던가 노예 같은 대외적인 그런 생산물들, 재산들이 늘어나가지고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엥겔스는? 사실 좀 부족한 설명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게 계급 사회라는 곳에서 남성이 지배자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뭐 정진희 씨의 주장인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막시스트인 크리스 하먼이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와 인류학자 어니스턴 프리들이 제시한 설명을 받아들여 계급사회에서 남성이 지배계급이 되고 남성이 지배하는 가족이 생겨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대해서는 남성백군이 낭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읽기 귀찮으신가 봐요. 네. 수렵 채취 사회에서 중요한 식량 조달 수단이었던 채취는 아이를 기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괭이에 의존한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사회에서는 더는 그럴 수 없었다. 여성이 그런 일을 했던 사회는 출산율이 낮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 사회는 여성을 그런 업무에서 배제하는 다른 사회에 밀려났다. 농업에서 일어난 변화뿐 아니라 장거리 무역의 발전과 빈번해진 전쟁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일들은 남성이 주로 수행했기에 여성은 가장 많은 잉여를 창출하고 사회적 위신을 높이는 분야에서 제외됐다. 결국 최초의 지배계급은 남성들이 됐다. 그러나 모든 남성이 지배계급이 된 것은 아니었고 오직 소수의 남성만이 지배계급이 됐다. 그리고 계급과 국가가 발전하면서 부계제, 이 가로는 안 읽어도 되죠? 네. 네, 부계제가 남성 연장자가 가구를 지배하는 가부장제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네. 이해되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해는 됩니다. 네, 내용 그대로라서. 네,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엥겔스의 설명을 좀 더 보충한 거에 불과하긴 한데 결국 그 엥겔스가 얘기했었던 그 서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존 수단의 재생산과 인간 자신의 재생산. 근데 결국 인간 자신의 재생산을 여성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에서 결국 차별이 발생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엥겔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해석 같지는 않고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결정론인데 이게 네 별로 좋은 이론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박정열이라는 분도 이 비판을 했거든요. 잘 모르는 분. 네, 이분도 저도 모르는 분인데 엥겔스는 이 가족 형태가 이행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연도태와 사회적 추동력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연도태가 뭐냐면은 근친상간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열성 인자가 계속 계승되다 보니까 종족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돼서 다른 종족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주장이 자연도태고요. 사회적 추동력은 경제적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혈연 가족에서 푸날루아 혼에서 대우혼으로 이행하는 건 전부 근친상간 때문에 일어난 자연도태 때문이고
대우혼에서 일부 일처제로 이행하는 게 사회적 추동력 때문이라고 앵겔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박정현은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혈연 가족에서 푸날루아 혼으로 가는 건 자연 도태가 맞습니다. 근데 푸날루아 혼에서 대우혼으로의 이행은 방금 전에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네, 사회적 추동력에 의한 것으로 자연 도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생산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애를 안 낳게 되면은 여성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남자와의 강한 결합을 바랬고 남성은 또 자신에게 불리한 상속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욕망이 결합한 것이 대우혼이라는 게 박정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 뭐 약탈혼이라던가 매매혼이라던가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대우혼으로 갔다 이런 건 틀렸다라는 게 박정현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전체적으로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 살짝 이 여성 차별이 생기게 된 게 좀 만모니즘의 초기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만모니즘이라는 게 만몬 예. 물질이나 자본을 숭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몬이 돈의 신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모르겠어. 인간은 자아를 대체 어디서부터 가졌는지 정말 데카르트부터 갖게 된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자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인간보다도 생산과 물질 또 부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차별이 생겼다고 전 받아들여지는데 네. 참 씁쓸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앵겔스의 책을 대충 봤고 앵겔스에 대한 비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현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원시 사회의 모습을 좀 복원하려는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류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원시 사회를 좀 보려고 하고요. MHWG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맨더 헌터 워먼더 게스 에러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남성 사냥꾼 여성 채집자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약자로 MHWG 가설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거 다음화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판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원시사회의 모습, 인류학으로 본 원시사회. 이거 처음 읽는 여성의 역사에서 정연백 그 여성가족부 지금 장화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쓰신 부분에서 참조를 했는데 처음 읽는 여성의 역사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왜 안 읽었어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왜 안 읽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런 거죠, 뭐. 네. 남상백군이 생각을 하시기에 네. 수렵사회는 사람들은 과연 빈곤했을까요? 수렵사회요? 예. 수렵사회라. 전 빈곤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당시에 그 당시 혹시 황야나 광야가 더 많았나요? 근데 네, 황야나 광야 같은 지역도 그 중국의 예. 사막이든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든 거의 인간이 과도하게 농업을 벌여가지고 황폐해졌다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 땅은 원래 자연적으로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그런 땅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네. 빈곤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왠지 수렵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80% 정도의 식량을 식물에 의존을 했어요. 고기는 한 20-40% 정도만 먹었고. 근데 수렵사회의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대요. 와, 개꿀. 진정한 파라다이스였던 거죠. 2시간. 아, 근데 이게 성서에 남아있어요. 이런 느낌이. 네. 수렵사회가 60에서 80% 식량을 식물에 의존했다고 하잖아요. 네. 성경의 서술에 따르면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런 걸 반영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는데? 그럼 일을 안 하는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니까. 그렇겠죠. 식량이 좀 여분이 있으면은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또 날씨 좀 굳으면 안 나가고. 네, 진짜 천국이었는데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경을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정착 생활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애들 뭐라고 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맹수의 공격이라든지 다른 집단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방비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시사회의 그 객구를 포기하고 자신을
예속하는 그런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양아치들이 가장 먼저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아주 끔찍한 행위를 했는지 몰라도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라다이스를 깨버리다니. 네.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근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정말로 발생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굳이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뭐 이렇게 농경 사회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은 이동에 있어서 그냥 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이 물건만 짐인 게 아니라 노인, 병자, 애들 다 짐이다 보니까 걔네들에 대한 좀 사례가 좀 빈번했다. 그래서 목축 전통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특히 누구야? 흉노족이 예. 노인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뭐 고려장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이 시대에 그런 걸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 짐이 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죽이고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죠. 농경 사회로 인해서 오히려 노인은 지혜의 아이콘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보수적인가요? 수렵 사회로 넘어가면 안 좋으니까. 아 세상에. 네. 모든 게 풀렸네요. 사회는 이제 비교적 평등해가지고 남자는 사냥을 담당을 했고 여성은 채집을 담당하였습니다. 이게 MHWG 가설이고요. 수렵 사회의 가족 구조는 소가족제였는데 가족을 넘어선 C족, 부족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극단적일 경우에만 나타났습니다. 고프라는 사람은 가족의 기원을 5에서 50만 년 전으로 보았습니다. 엥게스의 굉장히 갭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45만 년 오차라니. 예, 엥게스의 주장과 달리 집단혼은 없었고 가족 단위로 생활을 영위했다라고 고프는 뭐 그렇게 보았는데 고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와우. 이 오퍼가 고개를 거칠게 절레절레 오퍼레이터가. 네. 성별 분업이라던가 약간의 불평등은 생존 문제에 따라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애를 미숙 출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20년 키워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20년 키우다 보니까 문명의 발달을 초래했고 또 이 문명의 발달은 동시에 성별 분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문명은 결국 여성의 희생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수렵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자유가 컸으며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해체도 쉬웠습니다. 그 남성백군이 저번 화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안티페미니즘과 뭐 이퀄리즘 운동? 네. 그 페이지에서 뭐 여성이 남성의 연봉을 물어보는 것처럼 남성은 여성의 뭐 처녀성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개소리를 했는데 그 정도로 그 여성의 처녀성이 숭배가 되죠. 그 남성의 변태적인 욕망에 의해서. 근데 수렵사회에서는 그런 처녀성에 대한 숭배 이런 거 없이 성적의 자유가 컸다. 네. 그죠. 그래서 빌렌드로프의 비너스. 네. 라던가, 디아나라고 하죠. 디아나 혹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 바알 아내가 누구예요? 바알 아내. 아스다롯인가? 네. 아스다롯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유방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네. 이슈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그것도 아마 그 시대상의 반영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되겠죠. 주장은 남성백입니다. 네. 남성백 주장이에요. 수렵사회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약간 낮았는데 이는 임신과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모두 일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 수렵사회라고 해가지고 이 여성의 지위가 다 같은 게 아닌 게 에스키모 여성의 지위는 낮았는데 비해서 밀림에 사는 원주민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성의 식량 마련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존에스 전설이 떠오르네요. 밀림 지역에. 아마존에스 전설 아시죠? 네, 알죠. 여전사들. 히폴리테. 네, 근데 그 아마존에스 신화 같은 경우에 그게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성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있었고, 근데 그 지배하는 사회가 그리고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의해서 깨졌고, 그리고 그렇죠.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세상을 뒤덮었다. 근데 왜 아마존에스가 깨졌는가? 아마존에스가 방종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마존에스 신화는
여성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남성들의 그런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네. 여성이 지배했었다라는 태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가이아의 존재 자체부터가 네. 가이아는 대지모신인데 네. 끊임없이 제우스를 견제하고 우라노스를 견제하고 크로노스를 견제합니다. 네. 근데 가이아의 자식들은 다 괴물이에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그 괴물이고 분명히 여성들의 지배의 흔적이 있는데 저는 그 지배의 원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히폴리테 이야기도 그렇고 가이아 이야기도 그렇고 원래 전해져 오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부장 사회, 그레코 로만 사회로 편입이 되면서 그 신화들이 저는 그게 가부장적인 이야기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엉터리 주장입니다. 네, 신화가 뭐 계속 변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신화가 변화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신화는 역사적인 역사적 자료로 삼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뭐 어쨌든. 그 시대 사료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예. 수렵은 그 채집에 비해서 더 큰 노동 조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의 지위가 높았고, 남성의 협업은 사냥을 넘어서 사회 제반으로 확장되었다라고 정현백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비판을 받을 부분이고. 초기 수렵 사회에서는 부처제보다는 모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부처제에는 남성의 노동이 더 중요해지는 수렵 사회 후기의 일로 추정이 됩니다. 수렵 사회에서는 계급 분화가 적었고 그래도 호혜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였는데 여성의 지위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열악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 농경은 호미를 통한 농경이었고 시족으로 조직되었으며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우두머리 있었지만 권력은 크지 않았고 공동체 내에서는 족외혼, 부족 내에서는 족 내혼을 이루었습니다. 한데 이제 강력한 우두머리가 등장을 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는데 여성은 그 미래의 생산자들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이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의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원인은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더 복잡하다. 네, 이 결론 한번 남상백 군이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결론. 수렵, 채집사회는 평등하거나 남성이 약간 우월함. 여성이 지배하는 목건지 사회는 신화에 가까움. 단, 채집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성의 지위가 조금 더 높고 수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남성의 지위가 조금 높았음. 네. 근데 이제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우월한 경우는 호미를 들고 일하는 원시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여성이 생산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여성의 노동이 집단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회인 거죠. 가족과 가족으로 계속 다 파편화된 게 아니라 가족이 개별 생활하지 않고 공동 생활하는 경우, 그냥 가족과 가족의 연결. 그리고 모계제나 모처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여성의 지위가 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원시 사회의 모습을 봤고요. MHWG 가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3화짜리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네요. 왜일까요? 그냥 투머치 토크 한 번이 빠지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내용들이 좀 유명한 학자들 또 좀 머리 좋은 학자들 대학자들이 하신 거다 보니까 네.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죠. 저희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겠죠. 네, 민주주의 사회니까. 네, 욕을 먹겠죠. 네. 하여간 이제 MHWG 가설이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남성 사냥꾼 여성 채집자 가설인데 이 가설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은 그 조용환 선생의 성차별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관한 문화 인류학적 연구라는 논문에서 참조했습니다. MHWG 가설은 사냥과 채집, 생산과 재생산의 형태로 남녀의 역할과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이 태초부터이며 특히 협동을 요구하는 사냥 활동으로 인해 문명의 진보가 남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남성 지배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남성백군 읽어주시죠.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미숙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의존적인 자녀의 양육 부담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남성이 민첩한 광범위한 이동을 요구하는 사냥을 맡는 동안 여성은 채집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냥을 위해 협동과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들은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성생활, 혼인, 가족, 상속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각종 사회제도와 규범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사냥은 경제적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인간의 고유한 심리적, 사회문화적 속성이라 불릴 만한 것의 대부분이 사냥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일단 세 가지 논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버만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 사회의 성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서구 사회의 가사 노동과 사회 노동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 틀 속. 그러니까 현대 관점에서 수렵 사회를 바라보니까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MHWG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버만 선생의 주장이고, 그래서 비서구 사회의 여성들은 집 주변에서 광범위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 역할 분담은 있었지만 성차별로 인한 불평등은 없었다라는 건데, 또 역시 실버만 선생께서 역시 은남자. 네, 실버만 선생께서 대부분의 이제 부족 사회에서는 역할 분담이 차별이 아닌 공생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구분은 이때 차별은 없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는 전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차별주의는 생산이나 노동의 성격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기보다는 권력 관계를 영속화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출현과 그 고착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제일 재미있는 주장인데, 한번 상백군이 재밌게 낭랑한 목소리를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재밌게 읽어요? 재밌는데 내용. 그래요? 사냥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음. 케팔트 씨께서 하신 말인데, 오직 남성만 사냥을 했고 인간의 심리가 사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논리인 동시에 인류 문화사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억측에 불과함. 굉장히 아프게 때리시네요. 아, 네. 굉장히 찰지고 아프게 때리시는데, 두 분이 얼굴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뭐 학문적인 비판이니까 뭐 싸우진 않겠죠. 네, MHWG 가설 만드신 분은 케팔트 씨를 만나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슬로쿰 씨는 인간의 반을 배제하는 이 논리는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또 아프게 때리네요. 시작부터 사냥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여러 속성, 조직, 계획, 협동 등이 남성 염색체에 의해 유전된다는 증거는 전무하다. 인간의 진화는 남녀 모두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협동을 요구하는 큰 짐승 사냥은 어머니와 자식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가족 구조가 정착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했다. 사냥 이후에 사회조직과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과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 사냥을 나갈 수 있었다. 살짝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느낌이네요. 네. 집단의 방어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 체계도 없이 여성과 아동을 맹수의 위험 속에 방치한 채 남성 전체가 사냥을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협동은 오히려 여성의 채집 활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냥 도구 역시 채집 도구가 발명된 이후에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MHW 가설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네. 원래 뭐 많이 이야기되는 가설들은 많이 맞고 많이 비판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정현백 장관께서 쓰셨던 그 책의 그 내용에도 약간 MHWG 가설의 영향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현백 장관님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비판의 지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가부 장관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죠? 아, 그럼 정현백 전 교수님? 오케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성차별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남상백군이 생각하시기에 성차별주의의 기원은 과연 뭘까요? 시작, 이유, 원인? 성차별주의의 기원은요, 저는 굉장히 그 종교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죠. 네. 선악과 사건이 저는 실제 그 선악과 따먹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모종의 무언가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상상력을 많이 덧붙여서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사건 이후에 주체와 주체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노예화하는 것들, 네. 서로를 비하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뭔가 모종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 모종의 무언가를 밝히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 전쟁인지, 네. 혹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류 집단의 선동과 날조인지 네. 모르겠어도 무언가 때문에 네. 저는 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뭔지는 학자님들이 밝혀주시겠죠. 저는 아니 뭐, 열심히 훑어봐서는 왜? 저요? 아 근데 이 무언가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거는 여기서 뭐죠 이 가설이 뭐였더라? MHWG 가설이요? MHWG 가설은 제가 크게 공감을 못하겠고요. 예. 차라리 저는 이것보다는 엥겔스 아저씨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네. 네. 엥겔스의 이론이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 굉장히 괜찮은 이론입니다. 지금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니 그 시대에 그 정도 하셨으면 그냥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일단 MHWG 가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엥겔스의 설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저는 인류의 역사의 발전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이 변화가 궁극적인 변화가 온다는 게 제 입장이어가지고, 그런 경제적 문제, 경제 문제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거 원래 3편짜리였는데 30분 만에 끝내네요. 성차별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프리드리히 엥겔스 씨는 사적 노동을 공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초기 사회에서는 사적 노동, 공적 노동 구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가령 여성의 육아,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하는 보육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하는 것. 즉 사적 노동이 공적 노동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생산을 통제하는 예? 소셜리즘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직자 끔찍하네요. 농담이고요. 네, 사회주의 그죠. 사실 네, 그죠. 뭐 이분들이야 일생의 연구와 성찰과 사유를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위해서 바치셨으니 뭐 제가 드릴 말씀 없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시 기준으로 좀 더 여성에 대한 진보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분위기가 컸었던 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라는 학자는, 성함이 아주 이름이 정말 어렵죠. 네, 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은 사적 노동에 예속되어 있던 여성을 공적 노동으로 이끌어내고, 공적 노동을 독점하고 있던 남성을 사적 노동에 끌어들여 사적 노동과 공적 노동 사이의 대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엥겔스는 사적 노동, 공적 노동을 다 없애버리자는 주장이고, 로잘드는 사적 노동, 공적 노동 물론 있지만 둘 간의 대립을 최소화하자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예요. 성차별주의라는 거. 다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성차별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은 제가 만든 주제지만 해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안티페미와 이퀄리즘 운동? 그런 거지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좀 사회 진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라 해야 되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지나갔는데, 이 학자들은 모두 성차별을 전제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네. 이런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차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 그러니까요. 네네.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네. 참 마음이 어려운데 요즘. 네, 그렇습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직시해야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데,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성차별의 역사적 기원을 이렇게 2편 만에 끝내게 됐는데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한 2주 걸렸어요. 책도 한 서너 권 읽고 논문까지 읽으면서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딸랑 2편 나왔다. 근데 이게 딸랑 2편 아니에요. 이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준비 기간이 솔직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들 많은데, 네. 편하게 했는데도 분량 많이 뽑을 수 있는 주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국과 더불어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했다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내용을 또 누가 다룰까요? 세미나가 아닌 이상. 그렇죠.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살짝 미디어의 민주화, 미디어의 보편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뭐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역사였나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역사를 딱딱하고 재미없게 배우는 또 우리들의 사생활이 되었던 것 예, 같습니다. 이번에는 역사보다 살짝 사회과학 느낌이긴 했는데. 네. 그 제가 역사는 무엇인가 첫 편에서 얘기했다시피 그죠. 엄격히 분리되지 않죠. 역사학의 사회과학적인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는데 확실히 어렵네요. 이 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학자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그냥 어용이래. 어용이 아니라 살짝 학자와 일반인의 중간 정도? 조교? 지성인? 조교 정도. 지성인 정도? 지성인보다 좀 낮은 단계? 네. 정도에 머무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생활 진행자 이준민, 남성백 진행자가 아니라 게스트 남성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